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애초 오늘 본회의에는 국내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접수 이후 첫 본회의인 오늘 체포안 보고 절차도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오늘 본회의에 함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잇따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물타기용이자 보조 재료라면서 이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해임 건의안에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총리의 법률 위반이나 도덕적 하자, 국정 실책 등이 명백해야 대통령이 고민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주도한 구체적 정황을 일일이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포함돼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지시하거나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도 고생했다고 말했다는 등 사실상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모두 142쪽 분량입니다. 검찰은 여기서 이 대표가 측근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각종 비리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제도권 최측근으로 불리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에 껴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제도권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은 김 씨와 30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백현동 추진 경과를 먼저 묻기도 했고 다른 사건으로 복역한 김 씨가 출소 후 찾아오자 자신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기도 했다며 멀어진 사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김 씨가 이야기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며 김 씨 최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표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역시 검찰은 이 대표가 주도자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자신이 제외되자 방북을 밀어붙이기 위해 쌍방울의 비용 대납을 승인한 게 바로 이 대표라고 단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대납 보고를 받고도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등 단순 결제자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11쪽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 평양 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 성과로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며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을 대변하려는 듯한 북한몽이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평화는 경제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는 북한의 경제냐면서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쇼에 맞장구를 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는 릴레이 양자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 만나 부부 동반 오찬을 함께하며 부산 홍보에 나섰고 내년에 최초로 개최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석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나는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우리의 평화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을 규탄하고 안보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역사와 매력을 소개하며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가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 여사는 현지의 한가위인 뉴욕 행사를 찾아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해양도시 부산은 한국 경제의 탯줄이자 어머니 같은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식물기구로 전락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건 러시아 하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중국과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분가량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하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that will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쟁점에서 종이 호랑이 신세로 전락한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을 늘려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We need to be able to break the gridlock that too often stymies progress and blocks consensus on the Council. We need more voices, more perspectives at the table. 유엔 사무총장도 개막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alternative to reform is not the status quo. The alternative to reform is further fragmentation. It is reform or rupture.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전쟁터가 됐다며 상임이사국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엔 총회 연단에 처음 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략전쟁 당사자가 유엔에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Many seats in the General Assembly Hall may become empty if Russia succeeds with its treachery and aggression. 유엔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상임이사국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또 거부권을 진 중국과 러시아 반대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직후인데다 또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나오는 터라 이번 만남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베이징에서 두 나라 정상이 회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 1대1로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대1로 정상회의에 110여 개 나라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В условиях развернутой коллективным Западом кампании по двойному сдерживанию России и Китая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приобретает дальнейшее углуб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координации. 베이징 회동이 이루어지면 두 정상은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뒤 7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푸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정상회담, 그 밖에 국제정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사이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와 외부 세력에 맞선 공동투쟁 방안도 협의 대상입니다. 霸权主义阵营对抗的逆流越是汹涌，我们越是要顺应时代潮流，展现大国担当，履行应尽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데다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정상의 만남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며 군사협력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이 가상화폐 세탁에 러시아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온라인 불법 활동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분석업체인 채널리스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미국 블록체인 회사 하모니에서 빼낸 2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러시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뿐 아니라 2021년부터 여러 러시아 가상화폐 환전 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사이버 지하 세계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편향성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이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을 따져 물으며 지명 배경과 사법부 독립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후보자의 처가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과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송금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회사와 관련해 백지 신탁과 배우자 급여 등 각종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하며 인사청문회 전까지 출근길 인터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정보통신업체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하고 이듬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맡게 된 2013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회사 지분은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 주식은 모두 공동 창업자에게 팔았는데 배우자 보유분은 신우이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이 나중에 다시 회사 지분을 사들이면서 공직에 있는 동안만 잠시 맡겨뒀다 찾아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무렵 주주들의 요청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게 됐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관계자가 아닌 신우이에게 지분을 넘긴 건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도 아니었었고요. 제가 오늘 당시의 회사 실적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우이가 얘기했습니다. 30년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떠안아 주겠다. 그러나 자신과 상관없는 회사가 됐다던 기존 해명은 어긋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 수주 건수가 6배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뉴스 소비 문화가 변화한 영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6년부터 다시 운영사 임원을 지내고 수천만 원 급여를 받은 점은 의혹을 키웠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와 현금 지출이 최근 5년간 0원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단순한 신고 누락이라며 신용카드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연말 소득 공제 신고 시에 소득 공제가 누락되었을 뿐입니다. 일단 삼성카드 하나만 급하게 뽑아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 각종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박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전까지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일할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윤 의원의 기부금 품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인데 이 사교육 카르텔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았다고 신고한 교사 322명과 출제위원 명단을 비교한 결과 24명이 학원에 문제를 팔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가 억대의 돈을 받았고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지만 24명 중 22명이 영리행위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수능시험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출제위원 참여 뒤 문제를 판 22명은 청탁금지법과 비밀유지 서약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문제를 산 대형 입시학원 등 21곳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판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시험에 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제 단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할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요원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내게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와 특례요원 모두 수사 의뢰하고 사교육업체는 병역특례 업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마다 변호사를 두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대처 또 치유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마다 수시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설치해서 관련 사안 조사부터 법률 대응을 돕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체험학습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인해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무더기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최근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북 무주군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지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3km 전쯤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해 정상 주행하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견과류 봉지 안에 숨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를 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모텔 객실에서 수색이 진행됩니다. 경찰관들의 눈에 든 건 바로 해바라기 씨 봉지. 안에서는 하얀 가루가 가득 담긴 비닐 지퍼백들이 나옵니다.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 씨 봉지입니다. 겉모습은 물론 촉감도 시판 제품과 비슷해 의심 없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과류 봉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사람은 40대 주부 A씨.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넘어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8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기내 수화물 검사를 면제받았는데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수고비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상선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유통책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5.8kg, 무려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190억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마약 밀수와 유통 등에 가담한 8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했습니다. 또 시중에 팔려나간 필로폰의 행방을 쫓는 동시에 필리핀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한 윗선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문이 열린 택배차만 골라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울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시 주차된 택배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유가 관련 기사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좀처럼 안정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런 고유가 흐름에 세계 각국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는 1963년부터 휘발유나 경유 유통업체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해왔는데 이를 완화하면서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60여 년 동안 시행해온 규제를 완화하려는 걸 보면 지금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은 에너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지나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면서 보조금 철폐를 걸고 유가 인하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일본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자 9월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휘발유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도 조금씩 확대해 가기로 했는데 10월에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500원대 수준으로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중국의 과학 역량이 미국을 넘어섰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죠. 이를 뒷받칠 만한 자료가 그래프로 표현이 돼 있는데 주요 학술 저널을 대상으로 저자들의 국적별 기여도를 수치화한 네이처 인덱스 쉐어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중국은 전년 대비 21%나 점수가 오르면서 세계 1위가 됐고요. 반면 미국은 7%가량 하락하며 2위로 밀렸습니다. 이미 2017년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는데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역전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측에 나온 그래프, 각국의 연구개발, R&D 예산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 중국은 가장 가파르게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액의 연봉이나 창업 자금을 내걸고 해외에 나가 있는 젊은 인재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중국의 과학 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연과학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글로벌 산업계까지도 그 영향력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에 실린 화재 경보기 오작동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자, 보면은 소방차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화재 경보기로 인한 출동 건수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25만 8천여 건 중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건 8,7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자면 96.7%는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었다라는 건데 소방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작동의 원인은 최저가 입찰을 위한 저가 부품 사용, 또 그로 인한 품질과 내구성 저하, 또 노후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산업기술원은 설치 15년이 지난 제품은 교체할 것을 권했지만 인건비와 설치비 등의 부담이 있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이 될 수 있겠는데 이마저도 모든 화재 경보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개선책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동 정확도가 3.3%에 불과하다는 건 분명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사진이 한 장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 관장 등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앞에는 리트리버 여러 마리의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이 장면은 어제 있었던 삼성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의 모습인데요. 삼성은 지난 1993년부터 이렇게 안내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내견 280마리를 분양했고 현재는 76마리가 시각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시각장애인 파트너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안내견들 덕분에 출퇴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소감들이 실려 있습니다. 안내견은 보통 만 8세 이상이 되면 은퇴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파트너와 함께 지내거나 어린 시절 훈련을 시켜준 자원봉사 가정에 위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안내견들의 평균 수명은 13.9세로 일반 반려견보다 1, 2년 정도 더 긴 걸로 나타났는데요. 기사에 나온 표현대로 아름다운 동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9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1.16으로 한 달 전보다 0.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년 전보다는 1% 오르며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이 13.5%, 축산물이 각각 1.5% 올라 수산물이 보합세인 와중에도 농림수산품 지수가 7.3% 상승하며 2018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이 4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후 넉 달 만에 50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고 올해 최대였던 지난 7월 27일 58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9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3년 동안 21만 명 늘리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수급자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먼저 내년에 32%로 올리면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최대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2000cc 미만 자동차가 생업용으로 쓰이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21만 명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입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73곳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의 47%까지 주어졌던 주거급여는 3년 안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3년 동안 19만 5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역시 인상합니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학령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6만 명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2조 원 늘렸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경쟁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제3기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 시장 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한 그간의 평가 방식을 개선해 특정 고객군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과 기능을 제공하는 업권 전반의 세부 지표를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오늘은 좀 잠시 꺾였습니다. 보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협정 가능성이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 협약 아니면 뭐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방위 협약 수준으로 상호방위 군사협정을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그 군사 동맹 체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미국의 입김에 따라서 원유를 증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동안에 단기간에 국제 유가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물이 출현을 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제 유가를 보면은 1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문제일까요? 지금 10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향후 한 3, 4개월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에는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단기적으로만 머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뭐 95달러 정도로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130만 배럴 하루에 감산 결정을 갖다가 연말까지 연장한 것이 공급 부족을 유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급등하게 된 계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약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해서 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중국 정부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또 중국으로부터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주 요인입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 자체가 지금 유가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살아날 조짐이 데이터상에서 확인이 되니까 그것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감산으로 공급은 감소하는데 중국의 수요는 증가를 하니까 이것이 원유 가격을 급등시키는 최근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단기 금리를 일부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최근에 인하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맡겨놓으면 그 뱅크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예금의 일정 금액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게 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낮춤으로써 약 91조 원 그 정도의 유동성을 추가로 푸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한 단기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위기 이런 것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 반등 효과는 저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봐서요.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아직 좀 예측하기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뭐 전략 비축유 방출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럼 이외에도 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사실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다른 안전시킬 만한 요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그 증산 요구에 부응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란하고 그동안의 적대적이었던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랑 이란과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원유를 증산할 수 있는지 그것이 변수고요. 또 다른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의 회복세,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얼마나 가파를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요. 중국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서 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이제 여는데 일단은 금리 동결이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죠. 예, 이번에는 동결이 확실시 되고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다음에 이번에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미 연준 위원들의. 그래서 그 점도표 상에서 과연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간값을 5.6%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5.5%입니다. 그러면 중간값이 지금 높으니까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한 번 정도 더 기준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5.6%의 중간값을 아마 유지를 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죠. 동결은 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게 이제 하반기 물가 상승에 압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좀 이렇게 내다볼까요? 예, 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국제유가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그 상승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근에 발표한 것도 3.7%로 전년 동기 대비 8월 달에 7월에 3.2%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미 연준에서 이번에 그 전망치를 내놓을 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전망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건 상향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근원 물가거든요. 왜냐하면 식료품 가격은 기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에너지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관건인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최근까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4.3%로 전년 동월 대비 7월에 4.7%보다 낮아졌거든요. 그 외에도 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서비스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인데요.
이것도 8월 달에 4.3%로 7월에 4.4%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미 연준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을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크게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저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11월에도 좀 더 지켜볼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근원 물가 전망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그 올해 한국 성장률 지난 6월처럼 1.5%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 성장률 전망은 직전 전망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8%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높은 지금 예측치인데 25년 만에 역전을 좀 허용할 상황에 놓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다행히도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지만요. 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뭐 미국 같은 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을 하고요. 일본도 특히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랑 역전된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은 엔저 현상 때문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지금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내수 소비도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소비도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요. 엔저로 인해서 또 관광 산업이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일본 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보다 높게 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원화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일본은 대미 수출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고요. 근데 미국 경제는 좋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은 괜찮은데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이번에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OECD에서. 그래서 이 대중 수출 회복세가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과 역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8월 기록 중에 지난달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가 전체 수출을 견인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자동차 수출액이 52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요. 네. 그중에서 전기차와 친환경차 수출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전기차 수출만 보더라도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수출이 자동차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럼 이렇게 친환경차 수출이 늘었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 보조금을 주는 전기 자동차의 요건을 강화했는데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단 리스나 렌트에 사용되는 상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을 갖다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용이랑 리스용 자동차의 보조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쪽에서 수출이 늘어나서 이 요인으로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 그 전기차 보급 대수도 50만 대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제 또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예,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많이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예. 기술 발전으로 사실 원래는 1회 충전 후 150km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500km 이상 갈 수 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확산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기차를 유지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충전기가 전국적으로 25만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면적을 고려했을 때는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그동안에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 내연 가솔린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보다 차 값이 비쌌습니다. 이것을 정부 보조금으로 깎아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했었는데요. 지금 보조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개편을 해서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가격과 상관없이 13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1년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서 개편하고자 하는데 전기차의 자동차세를 갖다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전기차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충전기 확충
그다음에 뭐 보조금이나 자동차세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제 유가가 워낙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고요.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는 기간을 더 연장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3대 지수가 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FOMC의 결과가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 동결은 확실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강하게 시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탁구 최강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정상을 넘보는 신유빈 선수가 결전지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축구 대표팀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항저우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탁구 대표팀의 막내 신유빈이 특유의 밝은 미소와 함께 항저우 공항에 도착합니다. 잘 나와요? 네. 최강 중국을 적지에서 상대해야 하지만 부담감은 내려놓고 후회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라고 딱히 다를 건 없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제가 훈련했던 거를 경기에서 써먹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신유빈은 여자 단식에서 우리 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 랭킹 9위, 복식에서는 전지희와 함께 1위를 달리는 명실상부한 에이스입니다. 올해 5월 세계선수권 여자 복식에서 한국 탁구에 36년 만에 은메달을 안겼고 기세를 몰아 2002년 부산대회 이후 끊긴 금맥을 21년 만에 다시 잇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느 선수도 쉬운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구와 함께 여자 축구대표팀도 항저우에 입성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씻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예선 3경기에 더 집중하고 좋은 경기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충분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경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대진표가 갑자기 바뀌면서 8강에서 일본이 아닌 북한과 맞대결을 치를 가능성이 생겨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350km 떨어진 윈저우에서 적응 훈련을 한 뒤 22일 미얀마와 첫 경기에 나섭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온 우리 선수들은 결전지 항저우 땅을 밟은 이 순간부터 마지막 결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곳곳에서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노동조합도 요즘 특히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판매를 돕고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사업장에 직거래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소비 부진과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완도의 어업인들은 전복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선정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 많이 드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직거래 장터에서는 많게는 20% 싸게 정전 해역 완도의 갖가지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소비를 위해서 이게 큰 기업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이렇게 또 선뜻 선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값싸고 신선한 수산물을 사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거 얼마셔요? 이거 지금 4만 원짜리를 얼른 맛있다 맛보다. 이번 주 안에 보내주세요. 보성군에서는 명품 녹차뿐만 아니라 오봉산의 한봉 등 대표 농특산물을 내놓았습니다. 새로 육종한 황금 사과 등을 사려는 조합원들로 장성군의 판매장도 북적입니다. 농협 전남 지역본부 앞 주차장에서도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저온 냉이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전남농협은
유통 마진을 줄인 직거래 판매로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발길이 많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등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대대적인 농수축산물 판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맨해튼 남쪽 해안가를 따라 홍수 차단벽을 만들고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을 블록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역 단위의 친환경 인증 체계를 개발해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균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남단 해안가를 따라 2m가 넘는 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해일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기후로 해수면이 빠르게 올라가고 초대형 허리케인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소에는 선로를 따라 이동 가능한 게이트벽을 열어두고 있어 해안가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맨하튼 남단 해안에 U자 모양의 넓은 공원을 만들고 도시 안쪽에 홍수 차단벽을 세운다고 빅 U라고 부릅니다. So we spent a big part of the design process to engage with the community and improve the ways you arrive to the park to make it more accessible for people living in the city. 기후 위기 대응은 뉴욕 도심 개발에도 적용됩니다. 9.11 테러의 현장 그라운드 제로 일대에 높이 541m, 지상 104층 규모인 세계무역센터 WTC1을 포함해 저탄소 건축물들이 블록 단위로 지어졌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을 절반 감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시도 기존 건물 중심에서 지역 단위로 친환경 도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국제업무지구처럼 일정한 지역을 개발할 때 과거와는 달리 건축물별로 탄소 저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블록별로 탄소 저감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서울시는 친환경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단위의 서울형 평가 인정 체계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유길입니다. 서울에서는 새벽부터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해 길게 이어지던 늦더위는 오늘 물러나겠는데요. 연일 한낮에는 가을답지 않은 더위가 이어지곤 했지만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에 비해서는 무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기온 자체는 예년 수준이지만 하루 만에 날씨와 기온이 크게 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에는 가을 날씨에 맞는 가벼운 외투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뒤덮은 비구름이 약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해 전국에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에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최대 100에서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서해안에서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오늘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며 오늘 낮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광주와 대구는 25도로 전국에서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고요. 제주도에서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이례적인 가을 폭우가 내렸던 남해안 지역에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무척이나 큰 상황입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특히 오늘 남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밤 사이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